이 나라는 이제 절대로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 전 세계의 전문가들이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모두가 대한민국의 발전 속도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포화의 application 잿더미 processors 속에서 and 전 display 세계의 technology 지원을 받던 that powered 망한 its 나라 devices. 대한민국. 그러나 In 단 addition to 50년 producing 만에 components 세계 for its 5위의 own 강대국이 devices, 되어버렸습니다. Samsung became a 이건 누가 떠먹여준 발전이 아닌 스스로가 만들어낸 기적. 배고픔 대신 배움을 선택했고 밤새 불이 꺼지지 않던 공장과 손에 피가 맺힌 노동자들. 이 모든 Samsung 것이 had been 강철이 aggressively 되고 investing 결국 in the 나라까지 production 세웠다. of 3 전 세계가 nanometer 비웃던 chips. 나라는 이젠 In 기적의 나라가 2022, 되어 전 Samsung 세계를 announced 흔들고 that it 있습니다. had begun processors for 누군가는 its iPhone. 말합니다. 기적은 The most 없었다. important 있었던 건 piece 단지 of a 한국이었다. semiconductor industry, 불가능을 however, 가능으로 was the 만들어버린 나라 foundry 그 이야기를 business.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나라는 100년이 지나도 다시 일어설 수 없다. 1953년 전쟁이 끝난 직후입니다. 서울거리 한복판. 한 외국 기자가 폐허가 된 도시를 바라보며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카메라 렌즈 너머로 보이는 건 무너진 건물, 검게 그을린 벽, 그리고 맨발로 걷는 아이들 뿐이었죠.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공장에서 나오는 연기가 아니라 불타버린 집들에서 피어오르는 마지막 연기였습니다. 거리엔 배고픔에 지친 사람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고 누군가는 폐허 속에서 쓸만한 물건이라도 찾으려 맨손으로 벽돌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노인이 기자에게 다가왔습니다. 남루한 옷차림,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모릅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우린 5,000년을 버텨왔소. 이 정도로 꺾이지 않습니다. 기자는 코웃음 쳤습니다. 그의 눈엔 이 나라가 희망 없는 폐허로만 보였으니까요. 실제로 당시 국제사회의 평가는 냉혹했습니다. UN 보고서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한국은 향후 수십 년간 외부 원조 없이는 생존 불가능한 국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먹을 쌀도, 입을 옷도, 살 집도 없었습니다. 공장은 폭격으로 무너졌고 농토는 포탄 자국으로 얼룩졌습니다. 1인당 국민 소득은 70달러도 안 됐습니다.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들보다도 못한 수준이었죠. 세계는 단언했습니다. 한국은 끝났다고. 다시는 일어설 수 없다고. 영원히 원조를 받아먹고 살 나라라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잿더미 밑에서 뭔가가 꿈틀거리고 있다는 걸. 절망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불씨가 있다는 걸. 이 민족이 지난 수천 년간 수없이 쓰러지고도 다시 일어섰던 사람들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난방도 제대로 안 되는 판잣집에서 사람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추위를 견뎠습니다. 아이들은 배고파서 울었고 어른들은 눈물을 삼키며 마지막 한 줌의 쌀을 아이 입에 넣어줬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오면 다시 일어나 폐허를 치웠고 벽돌 하나하나를 주워 모았습니다. 손에 피가 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왜 그토록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으니까요. 자신들이 살아남아야 자식들이 살 수 있다는 걸. 이 나라가 다시 서야 다음 세대가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1년 후 그 외국 기자는 다시 서울을 찾았습니다. 여전히 가난했지만 뭔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더 이상 절망에 주저앉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향해 빠르게. 기자는 그때 알았습니다. 자신이 틀렸다는 걸. 이 나라는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아니,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1955년 봄, 한 시골 마을 이야기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회의 주제는 단 하나. 학교를 지을 것인가, 양곡 창고를 지을 것인가. 마을엔 돈이 없었습니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했죠. 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배만 채우면 우리 아이들도 우리처럼 평생 가난하게 삽니다.
학교를 짓읍시다. 마을 사람들은 술렁였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저었고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표결에 붙였고 과반수가 학교를 선택했습니다. 배고픔을 참아가며 아이들의 미래를 선택한 겁니다. 이건 한 마을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밥을 굶으면서도 학교부터 지었습니다. 책과 연필을 사기 위해 어른들은 끼니를 거르기 일쑤였죠. 외신 기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 미국 기자가 본국에 이렇게 타전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비합리적이다. 배고픈 사람에게 필요한 건 빵이지 책이 아니다. 그들은 우선순위를 모른다. 정말 그랬을까요? 한국인들은 우선순위를 몰랐던 걸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당장의 배고픔은 견딜 수 있어도 무지의 배고픔은 영원히 이어진다는 걸. 오늘 빵 한 조각을 먹으면 하루를 살 수 있지만 오늘 배운 지식 하나는 평생을 먹여 살린다는 걸 말입니다. 1958년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실. 아이들은 남루한 옷을 입고 맨발로 학교에 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대부분의 아이들이 도시락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보리쌀 한 주먹이 전부인 아이도 있었고 아예 굶는 아이도 있었죠. 담임 선생은 자신의 도시락을 나눠줬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매일이었습니다. 선생도 배고팠지만 아이들이 배우는 걸 포기하게 놔둘 순 없었습니다. 배고프면 물을 마셔라. 하지만 공부는 멈추지 마라. 선생의 말은 엄했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그 시절 교사들의 월급은 턱없이 적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범대학 입학 경쟁률은 치솟았습니다. 왜일까요? 돈이 아니라 사명감 때문이었습니다. 나라를 다시 세우려면 교육밖에 없다는 걸 젊은이들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1960년대 초반 정부는 중대 발표를 했습니다. 의무교육을 전면 실시하겠다고.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나라 살림은 빈곤했고 교실도 선생도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밀어붙였습니다. 어떻게든 해냈습니다. 군부대 막사를 개조해서 교실을 만들었고 천막을 치고 수업을 했습니다. 한 선생이 100명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비가 새는 교실에서 책상도 없이 바닥에 앉아서 공부했습니다. 외국 언론은 또다시 비웃었습니다. 한국은 우선순위를 착각하고 있다. 경제 회복이 먼저다. 하지만 한국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과감하게 밀고 나갔습니다. 중학교 의무교육, 고등학교 확대, 대학 설립. 가난한 나라치고는 말도 안 되는 속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옳았습니다. 10년 후 한국의 문맹률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20년 후엔 세계에서 가장 교육열이 높은 나라가 됐습니다. 30년 후엔 그 아이들이 과학자가 되고 엔지니어가 되고 기업인이 되어 나라를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배고픔을 참으며 책을 펼쳤던 그 아이들. 맨발로 학교에 다녔던 그 아이들이 결국 나라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세계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선택은 비합리적인 게 아니라 가장 합리적인 투자였다는 걸. 사람에게 투자한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는 걸. 그때 심어진 씨앗이 이제 숲이 되어 있었습니다. 1962년 청와대 회의실. 대통령이 경제관료들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10년 안에 수출 10억 달러를 달성한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각하, 현재 우리 수출액은 5천만 달러도 안 됩니다. 10억 달러는. 말끝을 흐렸지만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였죠. 대통령은 단호했습니다. 불가능하다는 말은 하지 마시오. 방법을 찾으시오. 그날부터 대한민국은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한국이 수출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었습니다. 기술도 없고 자본도 없고 경험도 없었습니다. 있는 거라곤 일할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부터 시작하자고. 섬유, 신발, 가발.
손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부터 만들어 팔기 시작했습니다. 1965년 경기도의 한 섬유 공장. 새벽 5시 공장 문이 열리고 여공들이 들어왔습니다. 평균 나이 20살도 안 된 어린 여성들이었습니다. 재봉틀 앞에 앉은 순이는 18이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지 석 달째. 손가락엔 바늘에 찔린 자국이 가득했지만 속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빨리 해야 해. 납기 일이 코앞이야. 반장의 목소리에 모두가 더 빠르게 손을 놀렸습니다. 점심시간은 30분. 밥을 급하게 먹고 다시 재봉틀 앞에 앉았습니다. 저녁 10시까지 일했습니다. 초과 근무가 당연했고 주말도 없었습니다. 힘들었을까요? 당연히 힘들었습니다. 순이는 가끔 화장실에 가서 몰래 울었습니다. 고향 생각, 부모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손가락은 욱신거렸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공장 벽에 붙어있던 포스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땀이 나라를 살린다. 거창해 보이지만 순이에겐 진심이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옷이 외국으로 나가서 돈이 되고 그 돈으로 나라가 조금씩 나아진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해 겨울, 공장은 사상 최대 수출 실적을 냈습니다. 사장이 공장 마당에 여공들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애국자요. 그 말에 순이를 비롯한 여공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인정받는다는 게,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한편 독일로 간 광부들과 간호사들도 있었습니다. 1963년부터 시작된 파독 근로자들. 그들은 낯선 땅에서 온갖 차별과 고된 노동을 견뎌야 했습니다. 갱도 깊숙한 곳, 석탄 가루가 폐를 파고들었습니다. 병원에선 밤새 환자를 돌봤습니다. 독일어도 서툰데 온갖 험한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버텼습니다. 월급의 대부분을 고국으로 송금했습니다. 자신은 최소한으로 쓰고 나머지는 전부 보냈습니다. 그 돈이 고향 부모에게 갔고 동생 학비가 됐고 공장을 짓는 자본이 됐습니다. 1968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수출 10억 달러 달성. 목표보다 2년이나 빨랐습니다. 8년 만에 20배를 늘린 겁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수출 증가율은 비현실적이다. 이것은 통계적 이상현상에 가깝다. 하지만 이건 이상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기적도 아니었습니다. 순이 같은 여공들이, 독일 탄광의 광부들이, 수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이 피땀 흘린 결과였습니다. 세계는 놀랐습니다. 불과 15년 전만 해도 원조나 봤던 나라가 이제 스스로 물건을 만들어 팔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섬유에서 철강으로, 철강에서 조선으로, 조선에서 반도체로 단계를 밟아 올라갔습니다. 1970년대 포항에 제철소가 들어섰습니다. 세계은행은 반대했습니다. 한국은 철강 산업을 할 역량이 없다. 하지만 한국은 또 해냈습니다. 기술도 배우고 돈도 빌리고 안 되면 밤새 연구하고 결국 포항제철은 세계적인 철강 회사가 됐습니다. 불가능하다던 것들을 하나씩 가능으로 바꿔갔습니다. 어떻게?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시절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멈추면 나라도 멈춘다는 걸. 자신들이 달려야 다음 세대가 편하게 걸을 수 있다는 걸. 그래서 달렸습니다. 숨이 차도 다리가 후들거려도 끝까지 달렸습니다. 그렇게 불가능은 현실이 됐습니다. 1973년 가을, 전 세계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오일 쇼크. 석유 가격이 하루아침에 4배로 뛰었습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한국은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장이 멈췄고 차들이 서고 난방이 끊겼습니다. 거리에 줄을 선 사람들. 석유를 배급받기 위해 새벽부터 나왔지만 차례가 와도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끝이야. 다시 15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야. 절망이 번졌습니다.
겨우 일어선 나라가 다시 주저앉는 건 아닐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중동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석유가 나는 곳에 가서 일하자고 건설 노동자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1975년 사우디아라비아 사막 한복판. 기온은 50도를 넘나들었습니다. 건설 현장의 인부들은 땀으로 범벅이 됐지만 일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장 반장 철수는 35이었습니다. 고향에 아내와 두 아이를 두고 왔습니다. 사막의 뜨거운 모래바람이 얼굴을 핥히고 지나갔지만 그저 묵묵히 일했습니다. 형님, 이러다 쓰러지겠어요. 젊은 인부가 힘들다고 했습니다. 철수는 물통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우리가 여기서 버는 돈이 고향 식구들 먹여 살린다. 그들은 낮에는 사막의 열기와 싸웠고 밤에는 외로움과 싸웠습니다. 가족이 보고 싶어도 참았습니다. 전화 한 통이 귀했고 편지가 오면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중동의 돈이 한국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그 돈으로 공장을 다시 돌렸고 경제를 지탱했습니다. 오일 쇼크는 위기였지만 한국은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997년 11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국가부도 위기,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신청. 텔레비전 뉴스를 보던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세계 11위 경제대국이 반도체와 자동차를 수출하던 나라가 돈이 없어 망할 위기라니. 다음 날 은행 앞엔 긴 줄이 섰습니다. 사람들은 예금을 찾으려 했고 주식은 폭락했고 달러는 치솟았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폐업 안내문이 붙었고 실직자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이번엔 진짜 끝입니다. 회복하려면 최소 10년은 걸립니다. 절망이 나라를 뒤덮었습니다. 가장들은 직장을 잃었고 대학생들은 취업을 포기했고 거리엔 노숙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1998년 1월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금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명동의 한 은행 앞. 이른이 넘은 할머니가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금반지와 금목걸이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거 다 가져가세요. 은행원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건 너무 귀한 것들인데요. 다시 생각해 보시겠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나라가 없으면 이것들이 무슨 소용이요. 가져가세요. 그 금반지는 60년 전 할머니가 결혼할 때 받은 것이었습니다. 평생을 손가락에 끼고 살았던 손때 묻은 반지였습니다. 그걸 내놓은 겁니다. 할머니만이 아니었습니다. 전국에서 금 모으기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주부들이 결혼 반지를 냈고 학생들이 돼지저 금통을 깼고 어린아이들까지 용돈을 모아왔습니다. 어떤 남자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품인 금비녀를 들고 왔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단호하게 내밀었습니다. 어머니도 이해하실 겁니다. 석 달 만에 모인 금이 227톤, 20억 달러 상당이었습니다. 외신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영국의 한 신문은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인들은 국가의 위기를 자신의 위기로 받아들인다. 이것은 단순한 애국심이 아니라 집단 생존 본능에 가깝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무너지면 자신도 무너진다는 걸, 함께 살아야 함께 산다는 걸. 기업들도 움직였습니다. 구조조정이 시작됐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였고 빚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근로자들은 임금 삭감을 받아들였고 경영진은 사재를 털었습니다. 1999년 불과 2년 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국제통화기금 차입금 전액 조기 상환. 전문가들이 10년은 걸린다던 것을 2년 만에 해낸 겁니다. 세계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한국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을? 비결은 간단했습니다. 국민이 하나가 됐기 때문입니다. 위기 앞에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모두가 자기 몫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힘들었지만 자랑스러웠다. 위기는 나라를 무너뜨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위기를 딛고 더 단단해졌습니다. 절망이 아니라 단결로, 포기가 아니라 극복으로 답했습니다.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세계는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경제가 아니었습니다. 문화였습니다. 도쿄의 한 서점. 한국 드라마 대본집 앞에 일본 여성들이 줄을 섰습니다. 베이징의 대학가. 한국어 학원마다 중국 젊은이들로 북적였습니다. 파리의 한 극장. 한국 영화가 상영되고 관객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2003년 일본 전역을 휩쓴 드라마 한 편이 있었습니다. 일본인들은 한국 배우의 이름을 외웠고 촬영지를 찾아 한국으로 여행을 왔습니다. 한류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엔 우연처럼 보였습니다. 운 좋게 히트한 드라마 한두 편이겠거니. 세계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2009년 파리 한복판에서 한국 아이돌 그룹의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2012년 한국어로 된 노래가 미국 빌보드 차트에 올랐습니다. 2019년 한국 영화가 칸 영화제에서 최고상을 받았습니다. 세계가 물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한국은 이렇게 빠르게 문화 강국이 된 거지? 비결은 간단했습니다.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 후반, 한국은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화를 산업으로 키우자고. 정부는 지원금을 쏟아부었고, 기업들은 투자를 시작했고, 젊은이들은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한 연습실. 2000년대 초반, 17살 민준이는 새벽부터 춤을 췄습니다. 거울 앞에서 같은 동작을 수백 번 반복했습니다. 땀이 비오듯 쏟아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트레이너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민준이는 숨을 몰아쉬며 다시 춤을 췄습니다. 한 동작이 완벽해질 때까지 100번이고 1000번이고 반복했습니다. 노래 연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발성, 음정, 감정 표현. 하나하나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하루에 10시간씩 연습했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못 갔고 친구들과 놀 시간도 없었습니다. 힘들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힘들었습니다. 어떤 날은 울면서 연습했고 어떤 날은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버텼습니다. 왜일까요? 무대를 꿈꿨기 때문입니다. 세계를 향해 한국의 음악을 들려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꿈 하나로 견뎠습니다. 5년 후 민준이는 데뷔했습니다. 그리고 3년 후 그가 속한 그룹은 아시아를 넘어 세계 무대에 섰습니다. 수만 명의 관중 앞에서 한국어로 노래했고 그들은 함께 따라 불렀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는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한편 영화계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2006년 한국 영화 한 편이 칸 영화제에 초청됐습니다. 감독은 긴장했습니다. 세계적인 무대. 전 세계 영화인들이 지켜보는 자리. 상영이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5분, 10분, 박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관객들은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한 프랑스 평론가가 말했습니다. 한국 영화는 할리우드와 다르다. 기술이 아니라 감정으로 승부한다. 그게 더 강력하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한국 영화는 화려한 특수 효과보다 인간의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웃음과 눈물, 분노와 희망. 사람이 느끼는 모든 감정을 스크린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그 진정성에 반응했습니다. 2019년 역사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한국 영화가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비영어권 영화 최초였습니다. 감독은 무대에 올라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입니다. 그 말에 전 세계가 공감했습니다. 한국 문화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됐습니다. 음악, 영화, 드라마,
웹툰, 게임. 모든 분야에서 한국 콘텐츠가 세계를 사로잡았습니다. 한 미국 대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이제 한국 문화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어요. 영국의 10대들은 한국 아이돌의 춤을 따라 췄고, 남미의 젊은이들은 한국 패션을 입었고, 중동의 사람들은 한국 음식을 먹었습니다. 세계는 놀라워했습니다. 한국은 문화를 공장에서 찍어내듯 체계적으로 만든다. 하지만 그건 오해였습니다. 체계는 있었지만 영혼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완벽한 시스템 위에 진심을 담았기 때문에 성공한 겁니다. 수천 시간의 연습, 수백 번의 실패, 수십 년의 준비. 그 모든 것이 쌓여서 지금의 한류가 된 겁니다. 이제 세계 곳곳에서 한국어가 들렸습니다. 젊은이들은 한국을 동경했고 한국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70년 전 원조를 받던 나라. 50년 전 가난에 허덕이던 나라. 그 나라가 이제 세계의 문화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산업으로 성공하고 문화로 감동을 줬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K가 됐습니다. K-팝, K-드라마, K-무비, K-푸드. 세계가 한국을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2020년 영국의 한 경제연구소. 연구원들이 모여 한국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70년 만에 최빈국에서 선진국이 된 나라. 대체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 그들은 데이터를 뒤지고 통계를 분석하고 역사를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기적이 아니라 전략이었다. 보고서는 계속됐습니다. 그들은 6가지 방정식을 가지고 있었다. 교육, 속도, 완벽주의, 위기 극복, 단합, 도전. 이것이 한국을 만들었다. 첫 번째, 교육. 한국은 사람에게 투자했습니다. 배고파도 학교를 지었고 가난해도 아이들을 공부시켰습니다. 그 결과 50년 만에 문맹률이 70%에서 거의 0%로 떨어졌습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70%가 넘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상위권입니다. 수학 과학 성적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한 교육학자는 말했습니다. 한국 부모들은 자식 교육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한다. 그 열정이 나라를 바꿨다. 맞습니다. 한국인들은 교육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해도 힘들어도 자식만큼은 배우게 했습니다. 그 선택이 결국 나라를 일으켰습니다. 두 번째, 속도. 한국은 빨랐습니다. 다른 나라가 100년 걸린 일을 50년 만에 해냈습니다.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계획을 세우면 바로 실행했고 실패하면 빠르게 수정했습니다. 1970년대 고속도로를 건설할 때였습니다. 전문가들은 10년은 걸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5년 만에 완성했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고 비가 와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보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90년대 후반 정부는 전국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깔기 시작했습니다. 10년도 안 돼서 한국은 세계 최고의 인터넷 강국이 됐습니다. 속도는 단순히 빠른 게 아니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의미였습니다. 세상이 변할 때 한국은 가장 먼저 변했습니다. 세 번째, 완벽주의. 한국인들은 대충 하지 않습니다. 한 번 하면 제대로 합니다. 그게 제품이든 서비스든 예술이든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선소에서 배를 만들 때 용접 하나하나를 점검했습니다. 반도체 공장에서 칩을 만들 때 먼지 하나 없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영화를 찍을 때 한 장면을 수십 번 다시 찍었습니다. 한 외국 기업인이 말했습니다. 한국인들과 일하면 놀란다. 그들은 99%로 만족하지 않는다. 반드시 100%를 만든다. 그 완벽주의가 품질을 만들었고, 품질이 신뢰를 만들었고, 신뢰가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는 믿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됐습니다. 네 번째, 위기 극복.
한국은 위기를 많이 겪었습니다. 전쟁, 오일 쇼크, 금융위기, 팬데믹. 그때마다 무너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매번 일어섰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꿨습니다. 오일 쇼크 때는 중동으로 나갔고, 금융위기 때는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팬데믹 때는 방역 선진국이 됐습니다. 한 위기관리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한국은 위기 대응 매뉴얼을 몸으로 익힌 나라다. 위기가 오면 당황하지 않고 움직인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여러 번 쓰러졌고 여러 번 일어섰습니다. 그러다 보니 위기를 다루는 법을 자연스럽게 배웠습니다. 5번째, 단합. 한국인들은 개인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합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모두가 나섭니다. 금 모으기 운동이 그랬고, 코로나 때 마스크 대란에서도 질서를 지켰고, 재난이 닥치면 자원봉사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한 사회학자는 말했습니다. 한국 사회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가 공존한다. 평소엔 각자 살지만 위기엔 하나가 된다. 그 단합이 힘이었습니다. 5천만 명이 한 방향을 보면 그 어떤 장애물도 뚫을 수 있었습니다. 6번째, 도전. 한국은 불가능에 도전했습니다. 수출 10억 달러, 철강 산업, 반도체, 우주 개발.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한국은 해냈습니다. 2022년 한국은 자체 제작 로켓을 쏘아 올렸습니다. 세계에서 7번째였습니다. 60년 전만 해도 쌀도 못 구하던 나라가 이제 우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한 항공우주 전문가는 감탄했습니다. 한국은 도전하지 말라고 하면 오히려 더 도전한다. 그게 한국의 DNA다. 맞습니다. 한국인들은 안 된다는 말을 자극으로 받아들입니다. 불가능하다는 말이 오히려 동기부여가 됩니다. 영국 연구소의 보고서는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운이 아니었다. 전략이었고, 노력이었고, 선택이었다. 그들은 기적을 기다리지 않았다. 기적을 만들었다. 세계 각국이 그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배우려 했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한국의 위기 대응을, 한국의 혁신 방식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70년 전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나라. 이제는 모두가 배우고 싶어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게 한국의 방정식이었습니다. 2025년 스위스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이 열리는 자리. 각국 정상들과 기업인들이 모였습니다. 그 해의 주제는 미래를 만드는 힘이었습니다. 한 연사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화면에 사진 한 장이 떴습니다. 1953년 폐허가 된 서울의 모습이었습니다. 72년 전입니다. 누군가 이 나라에 대해 말했습니다. 연사가 잠시 멈췄습니다. 이 나라는 100년이 지나도 다시 일어설 수 없다. 청중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는 틀렸습니다. 다음 화면. 2025년 서울의 모습. 화려한 빌딩, 붐비는 거리, 첨단 기술이 넘치는 도시. 한국은 100년이 아니라 50년 만에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를 이끌고 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연사는 계속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느냐고. 비결이 무엇이냐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여공, 탄광에서 일하는 광부, 교실에서 공부하는 학생, 연습실에서 춤추는 연습생. 이름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비결은 이들입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의 기적은 정부가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기업이 만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배고파도 책을 펼쳤던 학생들. 손에 피가 나도록 일했던 노동자들. 결혼 반지를 내놓았던 할머니들. 낯선 땅에서 고생했던 광부들. 수천 시간을 연습했던 예술가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땀과 눈물이 모여서 기적이 됐습니다. 서울의 한 카페. 80대 할아버지가 손자와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옛날엔 정말 힘들었어요?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높이 솟은 빌딩들, 거리를 달리는 자동차들,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사람들. 그래, 힘들었지.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잔잔했습니다. 배고프고 춥고 힘들었어. 하지만 우린 포기하지 않았단다. 손자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왜요? 할아버지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살 수 있게 하려고. 그 말에 손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계속했습니다. 우린 미래를 봤단다. 지금 힘들어도 우리 자식들은, 손자들은 더 나은 세상에서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지. 그 믿음으로 버텼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미래를 향한 믿음. 다음 세대를 위한 희생. 그것이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세계는 지금도 한국을 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변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그렇게 강해질 수 있었는지. 답은 단순합니다. 한국은 기적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하늘이 도와주길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길을 만들었습니다. 불가능하다는 말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은 멈추지 않습니다. 인공지능, 바이오, 우주, 친환경.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알고 있습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걸. 멈추는 순간 뒤처진다는 걸. 그래서 오늘도 달립니다. 연구실에서 밤을 새우는 과학자들, 공장에서 품질을 점검하는 기술자들, 무대 위에서 땀 흘리는 예술가들, 교실에서 꿈을 키우는 학생들. 그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기적을. 72년 전 잿더미 위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모릅니다. 우린 5,000년을 버텨왔소. 이 정도로 꺾이지 않습니다. 그 말은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웠습니다. 가난을 이겨냈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꿨습니다. 세계가 불가능하다던 것들을 해냈습니다. 이제 세계가 말합니다. 한국을 보라. 그들은 증명했다. 의지만 있다면, 노력만 한다면, 함께만 한다면 어떤 나라든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한국은 더 이상 배우는 나라가 아닙니다. 가르치는 나라입니다. 더 이상 도움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도움 주는 나라입니다.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앞서가는 나라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잿더미에서 시작해 별이 된 나라.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나라. 기적을 기다리지 않고 기적을 만든 나라.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땀 흘리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들 내일이 또 다른 기적이 될 것입니다. 그게 대한민국입니다.